퇴직금 2억 중 1억을 주식으로 날렸습니다. 그 큰돈이 사라지는 데는 채 1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족들 볼 면목이 없어 60을 앞둔 나이에 건설 현장 막노동을 나갔습니다. 먼지 구덩이 속에서 무거운 시멘트 자루를 나르며 하루 13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제 주식 계좌에는 지금 10억이 넘는 돈이 있습니다. 대단한 천재라서가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현장에서 땀을 흘리는 동안 상위 2%의 절대 원칙 6가지를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막노동꾼이었던 제가 기어이 10억을 만든 잔인하고도 확실한 생존의 비밀, 오늘 남김없이 털어놓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최재길, 올해로 68입니다. 저는 32살에 입사해서 25해를 한 회사에 바쳤습니다. 중견 제조업체였습니다. 대단한 회사는 아니었지만 저는 그 회사가 좋았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하는 날이 허다했지만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가족한테 미안한 마음은 있었어도 내 일터가 부끄럽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25번의 사계절을 견뎠습니다. 퇴직일은 2014년 11월 말, 인사팀 직원이 건네준 노란 봉투 안에 퇴직금 정산서가 들어있었습니다. 2억 원.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손끝이 살짝 떨리더군요. 제 청춘과 맞바꾼 시간들이 고작종이 한 장의 숫자로 압축돼 있었습니다. 뿌듯하기도 했고 묘하게 쓸쓸하기도 했습니다. 회사 정문을 나서는데 경비 아저씨가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저도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게 제 직장 생활의 마침표였습니다. 집에 오니 아내가 소고기를 듬뿍 넣은 미역국을 끓여놨더군요. 당신 오늘부터는 좀 쉬어요. 아내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쉬는 법을 몰랐습니다. 25해 동안 단 한 번도 멈춰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처음 한 달은 그냥 멍하게 보냈습니다. 낮에 텔레비전을 켜놓고 소파에 앉아있으면 세상 모두가 바삐 움직이는데 나만 통띠바퀴에서 빠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뭔가를 해야 하는데 그 조급함이 저를 증권사로 밀어넣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구경만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증권사 직원이 참 친절하더군요. 따뜻한 차를 내오고 자료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예금만 하시면 물가도 못 따라갑니다. 퇴직금을 잘 굴리시면 연 10%도 가능합니다. 연 10%, 2억이면 2천만 원, 한 달에 160만 원이 넘는 돈이 월급처럼 들어온다는 소리에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그날 바로 계좌를 텄습니다. 일단 딱 5천만 원만 넣어보자고, 나머지 1억 5천은 절대 손대지 않겠다고 스스로 몇 번이나 다짐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을 흔들기 시작한 첫 단추였습니다. 처음엔 반도체 우량주를 샀습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었죠. 처음 2달은 신기했습니다. 5천만 원이 5,300이 되고 가만히 있어도 돈이 불어났습니다. 주식이 왜 어렵다고들 하지? 오만한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더군요. 그 무렵 증권 커뮤니티마다 바이오 열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2015년 초였습니다. H약품이 대박을 터뜨렸다느니, 임상 성공만 하면 인생이 바뀐다느니 하는 얘기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가진 반도체주가 1%에서 2% 오를 때 이름도 생소한 바이오주들은 하루에 10%씩 뛰었습니다. 옆집에 불이 났는데 나만 찬물에 발 담그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을 참았지만 바이오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반도체주를 다 팔고 남겨뒀던 예금에서 5천만 원을 더 꺼냈습니다. 합계 1억 500만 원. 전부 바이오 테마주 3종목에 몰아넣었습니다. 처음엔 1억 2천만 원까지 찍히더군요. 아내한테 자랑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1억 5천만 되면 말하자.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여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임상 실패 소식과 대주주가 주식을 팔았다는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1억 2천이 1억이 되고 1억이 8천이 되더니 순식간에 6천만 원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때부터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 2시, 3시에 눈이 떠지면 폰부터 켜서 미국 나스닥 지수를 봤습니다.
아내 눈치가 보여 화장실 변기에 앉아 차트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밥상 앞에선 꿀먹은 벙어리가 됐고 아내가 무슨 말을 걸어도 가슴만 두근거렸습니다. 팔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손을 뗄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본전은 오겠지. 그 미련이 독이었습니다. 2016년 봄 결국 저는 항복했습니다. 제 손에 남은 건 4,500만 원이었습니다. 1억 넘게 넣고 절반도 못 건진 겁니다. 억울한 마음에 남은 돈으로 단타라도 쳐서 바꿔보려 했지만 긁히고 상처 입은 계좌는 더 빠르게 녹아내렸습니다. 결국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남은 돈을 전부 예금으로 옮겼을 때 제 통장에 찍힌 숫자는 1억 100만 원. 퇴직금 2억 중 딱 절반이 증발해버린 겁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실토했습니다. 나 퇴직금 1억 정도 날렸어.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설거지를 끝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울었는지 어쨌는지 저는 모릅니다. 차마 방문을 열 용기가 없었으니까요. 거실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제 1억 남았습니다. 63이나 되어야 국민연금이 나올 텐데 아직 몇 년이 더 남았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생활비, 아이들에게 손 벌리는 것만큼은 죽어도 하기 싫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5시, 저는 창고 구석에서 낡은 운동화 대신 철물점에서 새로 사온 안전화를 꺼냈습니다. 처음 신어보는 안전화는 생각보다 훨씬 무겁고 딱딱했습니다. 뻣뻣한 신발 끈을 묶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남은 1억은 절대로 잃지 않는다. 죽어도 지킨다. 그것은 다짐이라기보다 처절한 공포였습니다. 찬바람이 새어나오는 현관문을 열고 저는 평생 처음으로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나섰습니다. 번듯한 직장인으로 25년을 살았던 제가 60을 앞둔 나이에 낯선 현장의 먼지 구덩이 속으로 발을 내디딘 겁니다. 현장에 나가면서부터 날씨가 참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회사 다닐 때 비는 그저 출근길 구두가 젖고 바짓단이 무거워지는 귀찮은 일이었죠.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보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여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비는 생존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타설도 외벽 작업도 올스톱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하나하나가 내 밥줄을 끊어놓는 날카로운 바늘 같았습니다. 그날 받아야 할 일당 10만 원이 통째로 허공에 날아가는 거니까요. 하루 벌어 하루를 버티는 현장 사람들에게 일기예보는 그 어떤 뉴스보다 절박했습니다. 어느 늦봄이었습니다. 새벽 일기예보엔 분명 구름 한 점 없는 맑음이라고 했습니다. 아침 내내 뙤약볕에서 등짐을 지고 일하다가 점심으로 나온 퍽퍽한 제육볶음을 물과 함께 허겁지겁 넘기고 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후덥지근한 바람이 훅 불더니 하늘이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굵은 빗방울이 낡은 안전모 위로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비 온다. 덮어. 시멘트 덮어. 다들 비계 위에서 허겁지겁 내려와 자재에 비닐을 씌우고 연장을 챙겼죠. 온몸이 비와 땀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날 오후 작업은 거짓말처럼 그대로 취소됐습니다. 한바집 처마 밑에서 쭈그려 앉아 비를 피하며 먼지 낀 하늘만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기상청 놈들 또 틀렸네 하며 애먼 욕을 삼켰죠. 그런데 옆에 앉아 비를 피하던 베테랑 강 반장이 가방에서 비닐봉지에 둘둘 말린 낡은 접이식 우산을 무심히 꺼내더군요. 제가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반장님, 오후에 비 올 줄 아셨어요? 예보엔 하루 종일 맑음이었는데. 강 반장이 종이컵에 든 믹스커피를 한 모금 넘기더니 우산을 탁 펴며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몰랐지, 내가 무당도 아니고 하늘을 어찌 알아. 근데 최씨, 나는 출근할 때 이놈은 꼭 챙겨. 일기예보가 맞든 틀리든 내 가방 속은 늘 똑같거든. 비 오면 쓰고 안 오면 말고. 그 말이 제 가슴 한가운데를 둔탁하게 치고 지나갔습니다. 예보가 맞든 틀리든 준비하는 건 늘 똑같다. 비에 젖어 무거워진 작업복을 입고 돌아오는 만원버스 안. 덜컹거리는 차창에 머리를 기대고 그 말을 수십 번도 더 씹어 삼켰습니다. 창문에 부딪히는 빗방울을 멍하니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퇴직금 1억을 허망하게 날린 건 시장을 잘못 예측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피할 낡은 우산 하나, 제 가방엔 그게 없었던 겁니다.
저는 제가 산 바이오주가 무조건 오를 거라고 맹신했습니다. 전문가들의 그럴싸한 말에 기대어 내일은 맑을 거라고 나 혼자 방 안에서 헛된 기우제를 지내고 있었죠. 주식시장은 일기예보와 같습니다. 기가 막히게 맞을 때도 있고 어이없게 틀릴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제 예측이 틀렸을 때 내 계좌와 내 가족을 지켜줄 방어막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날 밤 아내가 잠든 틈을 타 거실에 홀로 앉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남은 돈 1억 원을 물끄러미 쳐다보다 결심했습니다. 내일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 점쟁이처럼 굴지 말자. 대신 나만의 우산을 만들자고 말입니다. 저는 남은 돈을 무식할 정도로 쪼갰습니다. 딱 4천만 원만 주식 계좌에 넣었습니다. 잃으면 뼈 아프겠지만 길거리에 나앉지는 않을 저만의 한계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4천만 원은 절대 주식을 사지 않고 은행에 현금으로 묶어뒀습니다. 이 돈은 시장이 피눈물을 흘리며 폭락할 때만 무기처럼 꺼내 쓸 제 가방 속 접이식 우산이었죠. 나머지 2천만 원은 예금으로 돌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손대지 않는 우리 부부의 쌀값이자 생명줄이었습니다. 누가 보면 주식한다는 놈이 융통성도 없고 겁이 너무 많다고 비웃겠지만 예순을 앞두고 노가다판을 뛰는 저에겐 수익보다 살아남는 게 먼저였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고 두어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뉴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른바 중국발 악재가 터지면서 코스피가 며칠 만에 수백 포인트씩 곤두박질 쳤습니다. 증권 방송을 틀면 앵커들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고 온통 파란불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죠. 퇴직금 1억을 잃던 때의 저였다면 아마 그날 밤 뜬 눈으로 천장만 바라봤을 겁니다. 심장이 뛰어 폰을 붙들고 덜덜 떨다 결국 공포에 질려 가장 낮은 바닥에서 다 팔아치우고 깡통을 찾겠죠. 그런데 참 신기했습니다. 저는 그 끔찍한 폭락장 속에서 아주 깊고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당장 주식에 넣은 4천만 원은 시퍼런 불을 켜고 있지만 제 뒤엔 현금 4천만 원과 생활비 2천만 원이 든든한 방파제처럼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당장 내일 아침 내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 사실 하나가 사람을 참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만들더군요. 다음날 아침 뻐근한 몸을 일으켜 현장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아내가 끓여준 된장찌개에 밥을 푹푹 말아 먹는데 문득 왈칵 목이 메었습니다. 주식시장이 그렇게 무너졌는데 제가 너무나 평온하게 밥을 다 넘기고 있었거든요. 퇴직금 절반을 날린 뒤로는 시장이 조금만 출렁여도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끌거렸는데 말입니다. 현장에서 비를 피하는 진짜 방법은 날씨를 완벽하게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항상 우산을 챙겨 다니는 겁니다. 투자도 똑같더군요. 시장을 이기려 드는 게 아니라 시장이 아무리 미쳐 날뛰어도 나를 쓰러뜨리지 못하게 안전한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퇴직금을 잃고 현장 노동자가 된 제가 깨달은 첫 번째 투자 원칙이었습니다. 현장에서 40kg짜리 시멘트 포대를 나르다 보면 몸이 먼저 숫자를 계산합니다. 이거 100포대를 날라야 겨우 10만 원이구나. 한 달 내내 뼈가 부서져라 날라도 300만 원이 안 되는구나. 무거운 벽돌을 등에 지고 계단을 오르내리면서도 제 머릿속은 온통 다른 숫자를 헤집고 다녔습니다. 내가 주식으로 날린 1억, 그 돈을 다시 만들려면 도대체 시멘트를 몇 포대나 날라야 할까? 아니, 내 남은 투자금 4천만 원으로 주식을 해서 어떻게 다시 1억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파김치가 된 몸으로 거실에 앉아 달력 뒷면에 볼펜으로 이런저런 계산을 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볼펜을 쥔 제 손이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제 손에 남은 투자금은 4천만 원이었습니다. 만약 이 돈이 반토막이 나서 마이너스 50%가 되면 2천만 원이 됩니다. 그럼 이 2천만 원을 다시 원래 제 원금인 4천만 원으로 만들려면 수익률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50% 잃었으니 50%를 벌면 될 것 같지만 아니었습니다. 2천만 원을 4천만 원으로 만들려면 무려 100%의 수익을 내야 했습니다. 50%를 잃으면 되찾는 데는 100%가 필요하다. 그걸 제 손으로 직접 계산하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전에는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했습니다. 반토막 났네? 괜찮아. 어차피 우량주니까 나중에 2배 오르면 본전이지 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2배라는 게 얼마나 무섭고 기적에 가까운 일인지를
저는 까마득히 몰랐던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개인이 1년에 꾸준히 20%를 번다면 그건 천재 소리를 듣습니다. 여의도에서 날고 긴다는 웬만한 펀드 매니저들도 연 15%에서 20% 수익이면 업계에서 최고로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제 원금을 깎아먹은 뒤 그 전문가들의 속도로 50%의 손실을 복구하려면 꼬박 3년에서 4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 3년이라는 세월, 젊은 사람들에게 3년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60을 앞둔 저에게 3년은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관리비와 생활비는 쉬지 않고 빠져나가고 막노동으로 버티는 제 몸은 하루가 다르게 늙어갈 테고 본전을 찾아야 한다는 마음에 심장은 점점 더 조급해질 테니까요. 저는 퇴직금을 털어 바이오주를 살 때 이 무서운 계산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임상 성공하면 300% 간다더라, 500% 간다더라. 오를 때 얼마나 벌까만 생각하며 침을 흘렸지. 만약 빠질 때 내 인생이 얼마나 무너질지는 단 1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제가 소중한 1억을 허망하게 날린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저는 투자를 하기 전에 반드시 이 계산부터 먼저 하는 버릇을 들였습니다. 10%를 잃으면 되찾는데 11%가 필요합니다. 20%를 잃으면 되찾는데 25%가 필요하고 30%를 잃으면 되찾는데 무려 43%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50%를 잃으면 되찾는데 100%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무서운 숫자들을 큰 글씨로 종이에 써서 책상 앞에 붙여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두 번째 원칙을 세웠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사기 전에 매수 버튼보다 매도 버튼의 기준을 먼저 정하자는 것이었죠. 이 종목은 얼마가 빠지면 무조건 판다. 처음엔 그 기준을 10%로 정했습니다. 이유 불문이었습니다. 차트가 아무리 예뻐 보여도, 뉴스에서 아무리 좋은 호재가 떠들썩해도, 증권사 리포트가 아무리 화려해도 내 계좌에서 10%가 빠지는 순간 기계처럼 팝니다. 실제로 이 원칙이 저를 지옥에서 건져낸 날이 있었습니다. 제가 나름 고심해서 담아뒀던 대형 화학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악재 뉴스 하나가 뜨더니 하루 만에 주가가 8%나 곤두박질 쳤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량주니까 일시적인 거겠지, 곧 반등하겠지 하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버텼을 겁니다. 하지만 다음날 장이 열리자마자 2%가 추가로 더 빠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도 쉬지 않고 미련 없이 매도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확히 손실 10%, 원칙대로였습니다. 손절하고 나왔을 때 솔직히 속이 쓰리고 배가 아팠습니다. 며칠 뒤에 다시 오르면 어쩌나 후회도 밀려왔죠. 그런데 2달 뒤 저는 그 종목의 차트를 다시 켜보고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 화학주는 제가 팔고 난 뒤로 2달 동안 바닥을 모르고 30%가 더 빠져버렸거든요. 만약 제가 그날 원칙을 어기고 미련하게 버텼다면 저는 남은 투자금의 40%를 또 잃을 뻔했습니다. 잃지 않는 게 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처음엔 이 말이 배부른 소리나 공허한 명언쯤으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제 손으로 숫자를 직접 계산해보고 그 10%의 손절이 저를 어떻게 살려냈는지 경험하고 나니 이 말이 얼마나 무겁고 잔인한 진리인지 뼛속 깊이 알겠더군요. 추락은 순식간입니다. 1억이 5천만 원이 되는 건 제가 뼈저리게 겪었듯이 1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천만 원을 다시 1억으로 만드는 건 현장에서 시멘트 100포대를 매일 나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가시밭길입니다. 그걸 깨닫고 난 뒤부터 저는 얼마나 벌까를 생각하기 전에 반드시 얼마를 지킬 수 있는가를 먼저 따집니다. 내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현장 일용직의 고단함 속에서 제가 세운 두 번째 생존 원칙이었습니다. 현장 일을 시작하고 반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10%가 빠지면 무조건 판다는 손절 원칙을 세우고 나니 신기하게도 계좌가 더 이상 녹아내리진 않았습니다. 크게 잃지는 않았죠. 하지만 문제는 크게 벌지도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조금 오르면 불안해서 팔고 또 다른 걸 샀다가 조금 오르면 팔고 그렇게 반복하다 보니 땀 흘려본 돈을 넣는데도 계좌는 늘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방바닥에 앉아 지난 6개월간의 거래 내역을 처음으로 쭉 뽑아봤습니다. 총 15번을 거래했더군요. 그 중에서 수익이 난 거래가 10번이었고 손실이 난 거래가 5번이었습니다. 속으로 10번이나 맞췄는데
왜 계좌가 이 모양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수익률을 자세히 들여다보고는 헛웃음이 났습니다. 수익이 난 10번의 평균 수익률은 고작 3%에서 4%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손절 원칙을 지켰다고 한 5번의 손실은 평균 8%에서 9%였습니다. 10번을 이기고도 5번 진 것 때문에 계좌는 결국 마이너스였던 겁니다. 이유는 뻔했습니다. 제가 1억을 잃을 때의 나쁜 습관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겁니다.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혹시 다시 파란불로 바뀌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에 5%도 안 돼서 후다닥 팔아버렸습니다. 반대로 손실이 날 때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본전은 오겠지 하는 미련 때문에 질질 끌다가 원칙으로 정해둔 10% 턱밑까지 가서야 억지로 팔았기 때문입니다. 방법만 바꿨지 겁쟁이 같은 제 속마음은 그대로였던 겁니다. 그 무렵 같은 현장에서 친하게 지내던 오씨 형님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4~5살 위였는데 주말마다 낚시를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바집에서 점심을 먹고 쉬는데 그 형님이 주말 낚시 얘기를 꺼냈습니다. 최씨, 나 어제 붕어 15마리 잡았는데 다 놔줬어.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왜요? 매운탕이라도 끓여 드시지. 그 형님이 안전모를 고쳤으며 웃더군요. 다 잔챙이야, 손바닥만 한 놈들. 나는 원래 월척 아니면 집으로 안 가져가. 찌를 넣자마자 무는 잔챙이 15마리보다 종일 기다려도 큰 놈 한 마리 낚는 게 낫거든. 그게 진짜 낚시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전날 밤 봤던 제 주식 거래 내역이 눈앞에 확 겹쳤습니다. 저는 그동안 낚싯대만 담그면 무는 잔챙이들만 건져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3%, 4%. 조금만 찌가 움직여도 후다닥 건져내면서 내가 이겼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크게 갈 수 있는 월척 종목들을 일찌감치 팔아치웠던 겁니다. 실제로 뼈아픈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나름 분석해서 담았던 반도체 장비주가 있었는데 저는 5% 오르자마자 얼른 수익을 챙기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종목은 제가 팔고 난 뒤로 석 달 동안 70%가 더 올랐습니다. 만약 제가 4천만 원을 계속 들고 있었다면 2,800만 원을 더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5% 먹고 팔았으니 200만 원을 건진 게 전부였죠. 200만 원과 2,800만 원. 현장에서 200만 원을 벌려면 먼지를 마시며 한 달을 꼬박 일해야 합니다. 그걸 생각하니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10번을 맞고도 계좌가 마이너스인 이유. 맞을 때는 쥐꼬리만큼 벌고 틀릴 때는 너무 많이 잃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어떨까? 10번 중에 3번만 맞아도 계좌가 플러스가 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맞을 때 크게 먹고 틀릴 때 조금만 잃으면 되는 겁니다. 달력 뒷면에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가 10번을 투자합니다. 제 실력이 형편없어서 7번은 예측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매번 딱 10%씩만 손해를 보고 원칙대로 팔았습니다. 반대로 3번은 제 예측이 맞았습니다. 이번엔 불안해도 꾹 참고 30%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팔았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7번 틀렸으니 마이너스 70입니다. 그런데 3번 맞았으니 플러스 90입니다. 결과는 플러스 20%입니다. 무려 7번을 연달아 틀렸는데도 제 계좌는 20%나 불어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수들이 말하는 손익비였습니다. 얼마나 자주 맞추느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10번 중에 9번을 이겨도 잔챙이만 잡으면 결국 손해입니다. 맞을 때 크게 먹고 틀릴 때 작게 잃는 것, 그게 진짜 실력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거래 원칙을 바꿨습니다.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목표가를 먼저 정합니다. 내가 정한 손절선이 마이너스 10%라면 목표가는 무조건 그 3배인 30%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만약 30%까지 오를 이유가 없는 종목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5% 올랐다고 팔지 않았습니다. 10% 올랐다고 팔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30% 목표가에 도달할 때까지 손을 묶어두고 최대한 기다렸습니다. 처음엔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15%쯤 수익이 난 종목을 들고 있으면 온종일 손이 근질거렸습니다. 지금 팔면 든든한 확정 수익인데 내일 악재라도 터져서 곤두박질 치면 어떡하지? 그 지독한 유혹을 참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막노동 현장 일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아침 일찍 현장에 나가서 저녁에 파김치가 되어 들어오면 장중에 주식 앱을 들여다볼 시간도 기운도 없었습니다. 주식창을 쳐다보지 못해서 못 판 게 결과적으로는 수익을 길게 끌고 가는 비결이 된 겁니다. 그렇게 기다림의 훈련을 하던 2017년 어느 날 드디어 첫 결실을 보았습니다. 당시 전기차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던 때라 저는 2차전지 소재주 하나를 샀습니다. 샀을 때부터 목표가는 30%로 정해뒀죠. 2달이 걸렸습니다. 중간에 주가가 마이너스 8%까지 빠져서 제 손절선인 10% 턱 밑까지 간 적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눈 질끈 감고 버텼습니다. 아직 10%가 안 됐으니까요. 2달 뒤 드디어 그 종목이 제가 정한 목표가에 닿았습니다. 저는 미련 없이 팔았습니다. 수익률 31%, 투자금 4천만 원 기준으로 무려 1,200만 원이 넘는 수익이었습니다. 스마트폰 뱅킹 앱을 열어 그 돈을 확인하던 날 저는 현관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온몸이 부서져라 한 달 내내 일해도 300만 원 남짓입니다. 그 피 같은 돈의 4배가 공포를 이겨낸 2달의 기다림 끝에 제 통장에 들어온 겁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것이 대물이구나. 찌가 흔들릴 때마다 올라오는 잔챙이 15마리를 눈 딱 감고 놔준 끝에 기어이 건져 올린 진짜 월척이었습니다. 막노동 현장에서 2번째 겨울을 맞았습니다. 칼바람이 부는 비계 위에서 일하려면 보온이 잘 되는 두꺼운 작업복이 필수였습니다. 하루는 일을 마치고 동대문 시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 그럴싸한 유명 브랜드 마크가 박힌 방한 작업복이 걸려 있더군요. 가격표를 보니 15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 골목, 이름 없는 허름한 가게에는 브랜드 마크만 없을 뿐 만져보면 두께도 똑같고 소재도 비슷한 작업복이 딱 4만 원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4만 원짜리를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만원 버스 안. 검은 비닐봉지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덜컹거리는 버스에 몸을 맡긴 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4만 원짜리 작업복은 이렇게 꼼꼼하게 따져서 싸게 잘 사면서 왜 퇴직금 1억을 넣을 때는 비싼 주식을 줄 서서 샀을까? 과거 바이오주 열풍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남들이 다 사니까 샀습니다. 연일 상한가를 치며 오르고 있으니까 불안해서 샀습니다. 이미 잔뜩 비싸진 걸 더 비싸게 사서 나보다 더 바보 같은 사람에게 더 비싼 값에 팔고 나오겠다는 신보였죠. 그게 얼마나 오만하고 멍청한 생각이었는지를 퇴직금 절반을 허공에 날리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무렵 저는 현장에서 돌아오면 씻지도 않고 동네 도서관에서 빌려온 투자 책들을 읽었습니다. 가치 투자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벤저민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의 책에 이런 말이 있더군요. 기업의 진짜 가치보다 훨씬 싸게 거래될 때 사야 한다. 싸게 사는 것 자체가 가장 훌륭한 안전장치다. 처음엔 그게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좋은 회사를 비싸게 주고라도 사야지 왜 소외된 주식을 사라는 건가. 그런데 무릎에 놓인 4만 원짜리 작업복을 보니 단번에 이해가 갔습니다. 15만 원짜리 브랜드 작업복 좋은 거 다 압니다. 바느질도 꼼꼼하고 핏도 좋겠죠. 그런데 저는 그걸 15만 원 주고 샀다가 한겨울 현장에서 시멘트 뒤집었으면 이듬해 봄엔 어차피 쓰레기통에 들어갈 헌옷이 됩니다. 반면 4만 원짜리를 사면 똑같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고도 제 주머니엔 11만 원이라는 현금이 안전하게 남습니다. 주식도 똑같았습니다. 아무리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라도 그 회사가 좋다는 걸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서 주가가 이미 천정부지로 뛰어올랐다면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비싸게 사면 주가가 더 오를 공간은 비좁고 악재가 터졌을 때 떨어질 낭떠러지는 끝이 없습니다. 저는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저녁 뉴스에서 떠드는 종목, 증권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난 종목, 밥상머리에서 누구나 입에 올리는 화려한 주식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동대문 뒷골목에 4만 원짜리 작업복 같은 주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꾸준히 잘 버는데 주가는 바닥에 엎드려 있는 종목.
배당은 꼬박꼬박 주는데 사람들에겐 인기 없는 종목. 망할 일은 절대 없는데 다들 지루하다며 욕하고 던지는 종목. 그렇게 며칠 밤을 뒤져서 제가 찾아낸 게 바로 2016년 무렵의 통신주였습니다. 당시 통신주는 하루에 1%도 안 움직이는 그야말로 거북이 같은 주식이었습니다. 젊은 투자자들은 통신주 사면 계좌가 썩는다며 쳐다보지도 않았죠. 그런데 제 눈에는 그 지루함이 오히려 매력이었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망할 일이 없습니다. 경기가 아무리 박살이 나도 사람들은 밥은 굶어도 스마트폰 요금은 냈으니까요. 둘째, 회사의 원래 가치보다 주가가 터무니없이 쌌습니다. 셋째,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매년 은행 이자보다 높은 4% 이상의 배당을 꼬박꼬박 줬습니다. 저는 1차 투자금 2천만 원을 통신주에 조용히 묻어뒀습니다. 예상대로 주가는 6개월이 지나도록 꿈쩍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지나고 이듬해 봄, 제 통장으로 배당금 8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현장에서 먼지를 마시며 꼬박 6일을 뼈 빠지게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그저 엉덩이 무겁게 기다렸다는 이유 하나로 들어온 겁니다. 저는 아내 몰래 그 돈을 찾아 하얀 봉투에 넣어 장롱 깊숙이 숨겨뒀습니다. 언젠가 아내와 좋은 날 쓸 일이 있을 거라 믿으면서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거북이 같던 통신주에 드디어 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싼 주식을 찾아 몰려들었고 5G 시대가 온다며 뉴스가 떠들썩해지자 주가가 무섭게 튀어올랐습니다. 남들이 다투어 비싸게 사겠다고 줄을 섰을 때 저는 배당금까지 합쳐 총 38%의 수익을 챙기고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때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싸게 사는 것, 그 자체가 가장 완벽한 리스크 관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비싸게 사면 제발 주가가 오르게 해달라고 밤마다 하늘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남들이 버린 좋은 주식을 싸게 사면 그저 두 다리 뻗고 느긋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는 시장에서 배추 한 포기, 작업복 하나를 살 때도 똑같은 품질이면 무조건 싼 걸 고릅니다. 그게 상식이니까요. 그런데 왜 피 같은 돈을 묻는 주식 앞에서는 그 상식을 까맣게 잊어버릴까? 남들이 다 줄을 서 있으니까 나만 기차를 못 탈까봐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 조급한 두려움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남들이 왁자지껄 줄을 서는 인기 좌판에서 벗어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새벽 시장 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엔 늘 흙 묻은 진주처럼 싸고 알찬 기업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장 일을 시작하고 어느덧 4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10% 손절 원칙을 지키고 철저하게 손익비를 따지고 남들이 지루하다며 외면하는 저평가 종목만 조용히 주워 담았습니다. 그렇게 4년을 묵묵히 버티니 얼어붙었던 계좌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다시 시작할 때 투자금이 4천만 원이었는데 그 눈덩이가 굴러가더니 어느덧 1억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을 절대 주식에 다 밀어넣지 않았습니다. 규칙대로 절반인 1억만 투자금으로 굴리고 남은 1억은 주식 앱이 아니라 은행 통장에 현금으로 꽁꽁 묶어뒀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 현금 1억이 통장에 가만히 놀고 있는 걸 보면 자꾸만 손이 갔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좋아서 연일 빨간불이 켜질 때가 특히 고통스러웠죠. 제가 투자한 종목들이 오르는 걸 보면 아, 저 은행에 묶어둔 1억도 지금 다 주식에 넣었으면 수익이 2배일 텐데 하는 아쉬움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같이 일하던 젊은 동료가 어느 날 쉬는 시간에 제 폰을 힐끗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이고, 아저씨 요즘 같은 장에 현금을 은행에 썩히면 어떡해요. 그거 물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에 다 녹아서 똥값 됩니다. 지금은 눈 감고 아무거나 사도 오르는 장이니까 싹 다 넣으세요. 그 젊은 친구의 말이 경제학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내 고집을 부리며 그 1억을 넣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퇴직금 1억을 날리며 깡통을 차본 사람은 뼛속 깊이 알고 있거든요. 시장이 좋을 때 현금을 들고 있는 고통보다 시장이 지옥처럼 무너질 때 내 손에 현금이 없는 공포가 수천 배는 더 끔찍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미련하게 들고 있던 현금 1억이 제 인생을 바꾼 진짜 무기가 된 날. 그날은 바로 2020년 3월 코로나 폭락장이었습니다. 매일 뉴스에서는 확진자 숫자가 쏟아졌고 전 세계 병원이 멈췄고 공장이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곧 세상이 끝날 것처럼 두려워했습니다.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불과 한 달 만에 2200선에서 1400대까지 수직으로 추락했습니다. 시장 전체의 40%가 순식간에 증발해버린 겁니다. 현장에서 주식하던 사람들은 파랗게 질려서 죄다 손절하고 도망쳤습니다. 주말마다 낚시를 가시던 오씨 형님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최씨, 나 오늘 눈물 머금고 다 팔았어. 이러다 나라 망하게 생겼어 라며 한숨을 쉬셨죠. 증권 커뮤니티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 팔지 않으면 휴지 조각 된다. 코스피 500까지 간다. 주식시장은 이제 끝났다. 솔직히 저도 두려웠습니다. 제가 굴리던 투자금 1억도 그 폭포수를 피하지 못하고 반토막 가까이 녹아 6천만 원 남짓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스마트폰을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팔지 않았습니다. 대신 심호흡을 크게 하고 은행 통장을 열었습니다. 미련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내내 참아왔던 현금 1억. 그 돈은 단 1원도 다치지 않고 아주 온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그 현금 1억이라는 무기를 꺼내들고 피가 낭자한 시장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비싸서 쳐다보지도 못했던 대한민국 최고의 대형 우량주들을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시장은 비이성적인 공포에 휩싸여 말도 안 되는 가격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대장주는 52주 최저가로 처박혀 있었고 정유 대형주들은 샀다 하면 매년 이자를 7%에서 8%나 주는 배당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형 금융주들은 회사가 가진 현금 가치의 3분의 1 토막으로 거래되고 있었죠.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이 가격에 사면 언젠가 무조건 오른다는 걸 4년간의 공부로 알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려웠지만 저는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1억을 반도체, 금융, 정유 대형주에 골고루 분산해서 매수했습니다. 다 사고 나서도 며칠 동안은 지옥이었습니다. 다음 날 또 빠졌고 그 다음 날도 빠졌으니까요. 아, 내 선택이 틀린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4월이 되자마자 곤두박질 치던 시장이 멈칫하더니 무서운 속도로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5월, 6월, 7월. 반등이 아니라 폭등이었습니다. 세상이 끝난 줄 알았는데 각국에서 돈을 풀면서 시장이 미쳐 날뛰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바닥에서 주워 담은 우량 종목들이 하나둘씩 50%가 오르고 80%가 오르고 어떤 건 2배를 훌쩍 넘겼습니다. 2020년 연말 살을 애는 듯한 겨울바람이 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현장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조심스럽게 주식 앱을 열어봤습니다. 기존에 들고 있던 투자금과 위기의 순간에 현금 1억으로 새로 담았던 종목들이 모두 합쳐져 뿜어내는 빨간색 숫자들. 제 계좌의 총 자산은 5억을 훌쩍 넘어서 있었습니다. 5억.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불과 5년 전 퇴직금을 허망하게 날리고 거실 바닥에 앉아 깡통 찬 1억을 보며 밤새 막막해하던 그 차가운 밤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없는 캄캄한 저녁 정류장에서 시멘트 먼지가 하얗게 앉은 낡은 안전화를 신은 채로 60을 훌쩍 넘긴 저는 혼자 아이처럼 코가 시큰해져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나중에 현장에서 오씨 형님한테 조심스레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형님이 한참 허공을 보다가 쓰게 웃으며 말씀하시더군요. 최씨, 나는 그때 공포에 질려 다 팔았어. 그리고 2달 뒤에 주가가 막 오르니까 참다 못해 바닥에서 판 것보다 훨씬 더 비싼 돈 주고 다시 샀지. 내 주식 인생에 그게 제일 뼈아파. 현금은 절대 쉬는 돈이 아닙니다. 계좌 한 구석에서 언제든 나를 위해 뛰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출격 대기 중인 돈입니다. 평소엔 아무 일도 안 하고 인플레이션에 갉아먹히는 바보 같은 돈 같아 보여도 시장이 피눈물을 흘리며 남들이 다 도망칠 때 나 혼자 유유히 전진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시장이 극한의 공포에 질렸을 때 웃으며 살 수 있는 사람과 눈물 흘리며 팔아야만 하는 사람. 그 결정적인 차이는 머리가 좋거나 차트를 잘 보는 실력이 아닙니다. 내 손에 지금 쏠 수 있는 현금이 있느냐 없느냐. 오직 그 차이뿐입니다. 계좌에 찍힌 5억이라는 숫자를 보고 나니 제 삶에 참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돈이 불어나면 마냥 행복하고 2다리 뻗고 잘 줄 알았는데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1억일 때보다 훨씬 더 끔찍한 불안감이 저를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1억을 쥐고 있을 땐 이거 까먹으면 내 몸뚱이 부서져라 현장 나가서 다시 벌면 되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5억이 되고 나니 도저히 제 육체 노동으로는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해도 복구할 수 없는 액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큰 돈을 한순간의 실수로 다시 잃으면 어떡하나. 그 불안이 커질수록 저는 틈만 나면 스마트폰을 꺼내 주식 앱을 들여다봤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자주 보면 볼수록 내 마음의 평정심은 무너집니다. 빨간불이 켜지면 더 사고 싶어 안달이 나고 파란불이 켜지면 당장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증권 뉴스 헤드라인 한 줄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글 하나에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렸습니다. 실제로 그 두려움 때문에 크게 실수한 날이 있었습니다. 2021년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꽤 큰 비중으로 담아두고 수익을 내던 반도체 관련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현장에서 쉬고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속보 알림이 울렸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종료, 공급 과잉 우려, 외국인 투자자들 대규모 매도 폭탄. 그 자극적인 뉴스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대로 반도체가 끝나는 건가? 내 5억이 다시 반토막이 나는 건가? 공포에 사로잡힌 저는 안전모를 쓴 채로 그 자리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을 절반 가까이 팔아치웠습니다. 제가 세워둔 매도 원칙인 마이너스 10%는커녕 아직 충분한 수익 구간이었는데도 뉴스 한 줄에 지레 겁을 먹고 충동적으로 시장에 던져버린 겁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 종목은 잠시 주춤하더니 2달 뒤 제가 헐값에 팔아치운 가격보다 무려 30%나 더 높게 치솟아 있었습니다. 제가 세워둔 원칙을 스스로 헌신짝처럼 버린 대가였습니다. 놓쳐버린 그 수익을 금액으로 따져보니 3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그날 퇴근길 저는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혼자 동네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캔커피를 하나 뽑아들고 허공을 보며 계산을 해봤습니다. 3천만 원. 내가 현장에서 흙먼지 마시며 하루 13만 원씩 일당을 받으면 꼬박 230일을 단 하루도 안 쉬고 일해야 만져볼 수 있는 돈이구나. 거의 1년치 피 같은 일당을 손가락 터치 한 번의 충동으로 허공에 날려버린 겁니다. 캔커피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최재길, 너 왜 팔았어? 도대체 왜 그런 바보짓을 했어? 제가 원칙을 몰랐던 게 아니었습니다. 손절 기준도 명확히 알고 있었고 자극적인 뉴스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도 수백 번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그런데 그놈의 뉴스를 보는 순간 머리가 이성을 찾기도 전에 공포에 질린 손가락이 먼저 매도 버튼을 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의지력이라는 건 결코 믿을 게 못 된다는 것을요. 원칙을 아는 것과 그 원칙을 위기의 순간에 지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아는 것은 이성적인 머리가 하지만 막상 버튼을 누르게 만드는 건 두려움과 탐욕이라는 짐승 같은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이기려 애쓸수록 사람은 결국 감정에게 먹힙니다. 감정을 통제하려는 오만을 버려야 했습니다. 이기는 게 아니라 아예 감정과 마주칠 일 자체를 없애버려야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 투자의 모든 시스템을 뜯어고쳤습니다. 첫째, 스마트폰에 깔린 모든 증권 앱의 알림을 꺼버렸습니다. 종목 호재 알림, 악재 알림, 시황 알림 전부 다 차단했습니다. 징징 울리는 알림이 오면 화면을 보게 되고 화면을 보면 흔들리니까요. 내 눈과 귀를 먼저 막았습니다. 둘째, 주식창은 하루에 딱 2번만 열어봤습니다. 아침 장이 시작하기 전인 8시 반에 한 번, 그리고 장이 모두 끝난 오후 4시에 한 번. 그 외의 시간 장 중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앱을 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마치 금단 현상처럼 힘들었습니다. 현장 쉬는 시간만 되면 손이 자꾸 바지 주머니 속 폰으로 꼼지락거리며 갔죠. 그래서 저는 아예 출근하면 폰 전원을 끄고 작업 가방 깊숙한 곳에 던져 넣었습니다. 내 눈에 보이면 손이 가고 손에 잡히면 뚜껑을 열게 되니까요. 셋째, 매매 원칙을 큰 글씨로 종이에 써서 모니터 옆에 딱 붙여뒀습니다. 손절 기준은 마이너스 10%, 목표가는 30% 이상. 뉴스 헤드라인 한 줄에 절대 팔지 않는다. 커뮤니티 글에 흔들리지 않는다. 확인은 무조건 하루 2번만. 장이 출렁여서 제 감정이 요동칠 때마다
저는 모니터 옆에 붙은 그 5줄을 입 밖으로 소리내어 낭독했습니다. 처음엔 늙은이가 혼자 모니터 보고 중얼거리는 게 우습고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종이 쪼가리에 써붙인 게 무슨 대수라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실제로 마법 같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충동적으로 다 팔아버리고 싶을 때 제 목소리로 원칙을 또박또박 소리내어 읽으면 쿵쾅거리던 심장이 잠깐 멈추면서 이성이 돌아왔습니다. 그 잠깐의 시간이 매도 버튼으로 향하던 제 손가락을 멱살 잡고 끌어내려 주었습니다. 당뇨가 있거나 살을 빼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한밤중에 야식을 안 먹으려면 내 굳은 의지력을 믿고 참는 게 아닙니다. 그냥 냉장고 안에 달콤한 케이크를 사다 놓지 않으면 됩니다. 아예 없으면 먹을 수가 없으니까요. 주식도 정확히 똑같았습니다. 공포와 탐욕이라는 감정을 내 의지력으로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감정이 끼어들 틈 자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알림을 끄고 확인 횟수를 줄이고 냉장고 문에 굵은 자물쇠를 채우듯 원칙을 박아두고 나서야 제 계좌는 비로소 진짜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볼 수 없게 만들고 들을 수 없게 만들고 충동적으로 손댈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나약한 인간인 제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세운 마지막 생존 원칙이었습니다. 시간은 참 무심하게도 흐르더군요. 2024년 가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현장에 출근해서 작업 지시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반장님이 늘 그렇듯 제게 장비를 챙겨주려 할 때 제가 조용히 반장님을 불렀습니다. 반장님, 저 오늘까지만 일하고 이제 현장 나오지 않겠습니다. 반장님이 깜짝 놀라며 쳐다보더군요. 형님, 왜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면 일당을 좀 더 올려달라고 소장한테 말해볼까요? 저는 그저 빙긋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건강합니다. 그동안 참 신세 많이 졌습니다. 이제 그만 쉬어도 될 것 같아서요. 제 인생의 2번째 은퇴, 제 손으로 쓴 진짜 은퇴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일을 마치고 탈의실 사물함에서 안전화를 꺼냈습니다. 낡을 대로 낡고 밑창은 달아빠졌고 코 부분엔 하얀 시멘트 자국이 화석처럼 굳어있는 신발. 집에 가져갈까 잠시 생각했지만 미련 없이 현장 쓰레기통에 툭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챙겨온 가벼운 운동화로 갈아 신었습니다.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 창밖을 보다가 문득 10년 전 그 차가웠던 새벽 5시가 떠올랐습니다. 1억을 날렸다고 아내에게 실토한 다음 날 철물점에서 갓 사온 뻣뻣한 안전화 끈을 묶으며 처절하게 되뇌던 말. 남은 1억은 절대로 잃지 않는다. 목숨 걸고 지킨다. 그때 저는 시장에 대한 억울함보다 앞으로 살아갈 노후에 대한 지독한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계좌에 그 1억은 어느덧 10억이라는 숫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내가 부엌에 있었습니다. 여보, 씻고 나와요. 밥 먹읍시다. 아내가 조용히 밥상을 차려왔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등어구이가 한 마리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은 뒤 제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주식 앱을 켰습니다. 여보, 내 계좌 한번 봐봐. 아내가 폰을 건네받아 안경을 고쳐 쓰고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찍혀있는 숫자 10과 그 뒤에 붙은 수많은 0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화면을 쓰다듬기만 했습니다. 나 오늘부로 현장 일 그만뒀어. 10년 전 그 밤에 1억 날렸다고 당신한테 말했을 때 당신 아무 말도 안 하고 방에 들어갔잖아. 나 그때 결심했거든. 당신 호강은 못 시켜줘도 남은 돈은 무조건 지켜서 늙어 죽을 때까지 당신 밥그릇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 약속 이제 지켰어.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보는데 아내가 등 뒤에서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새벽마다 찬바람 맞고 나가는 뒷모습이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알아요? 근데 당신 자존심 무너질까봐 차마 그만두라는 소리를 못했어. 밤마다 거실에 혼자 앉아 끙끙거리면서 주식 공부하던 거, 가끔 몰래 한숨 쉬던 거. 나 방 안에서 다 듣고 있었어요. 당신 혼자서 그 무거운 짐 짊어지느라 참 고생 많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1억을 날렸던 그 밤에는 울지 않았던 68배 늙은이가 캄캄한 방 안에서 아이처럼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아내도 이불 끝으로 제 손을 쥐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단한 천재가 아닙니다. 주식을 남들보다 잘 아는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차트를 기가 막히게 읽는 도사도 아닙니다. 제가 10년 동안 한 건 딱 하나입니다. 남들 다 아는 뻔한 원칙을 지루할 정도로 10년 동안 묵묵히 지켜낸 것. 그게 전부입니다. 예측 대신 현금이라는 우산을 챙겨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틀렸을 때는 10%에서 칼같이 잘라내며 작게 잃었습니다. 맞았을 때는 목표가까지 엉덩이를 무겁게 누르며 길게 벌었습니다. 비싸고 화려한 주식 대신 흙 묻은 4만원짜리 저평가 주식을 샀습니다. 시장이 공포에 질려 무너질 때 남겨둔 현금으로 조용히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끼어들 틈을 없애기 위해 냉장고에 자물쇠를 채우듯 알림을 끄고 앱을 지웠습니다. 이 원칙들이 뭐 대단하고 특별한 것들입니까? 아닙니다. 시중에 널린 흔한 책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아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의 98%는 막상 내 돈이 들어가면 무섭고 조급해서 그걸 지키지 못합니다. 저는 그 흔한 원칙들을 막노동 현장의 고단함 속에서 지켜냈습니다. 어쩌면 10년의 그 험한 현장 일이 저를 지켜준 것인지도 모릅니다. 무거운 벽돌 한 장의 무게를 뼛속 깊이 아니까 화면 속 클릭 한 번의 충동이 얼마나 비싼지 알았고 매일 새벽 차가운 안전화를 신으며 가슴팍에 새긴 그 처절한 다짐이 있었기에 시장의 폭락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제 계좌가 5억을 넘던 날, 그리고 10억을 넘던 날, 저는 기쁨의 환호가 아니라 처절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늙은 아내가 아파도, 내 몸뚱이가 아파도, 우리 부부가 적어도 세상의 찬바람은 피할 수 있겠다는 지독한 생존의 안도감 말입니다. 지금 저는 더 이상 새벽 5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침 8시에 일어나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고 동네를 걷습니다. 다음 달엔 깔끔한 등산복을 맞춰 입고 아내와 둘이 제주도에 가기로 했습니다. 30몇 년 전 신혼여행 이후로 처음 가보는 여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 뻔한 원칙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켜내는 사람이 특별한 겁니다. 시장의 소음과 공포 속에서 묵묵히 당신만의 원칙을 지켜내십시오. 결국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오래 버틴 사람입니다. 저는 그걸 10년 동안 시멘트 먼지 속에서 배웠습니다. 무거운 안전화를 훌훌 벗어던진 지금, 제 노후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에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